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학자들이 집요하게 일본의 한 신사 수장고 문을 두드린 끝에 수장고 깊숙한 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너무나 귀해 1년에 최대 38일만 공개할 정도로 보기 힘든 고려 불화 한 점을 꺼내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 앞에 세운 겁니다. 육안으로 볼 때 이 그림은 화려한 그 자체입니다. 붉은색 관복, 황금색 피부, 그리고 선명한 녹색의 문양들. 1310년에 그려진 700년 전 작품이지만 세월이 무색하게 채도는 너무나 쨍했죠. 그런데 스캔이 시작되고 모니터에 데이터가 출력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연구원들은 장비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분석 그래프가 즉 값없음에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분명히 붉은색이 있는데 기계는 표면에 붉은색 한료가 없다고 말합니다. 금색이 번쩍이는데 금성분 데이터가 미미합니다. 마치 유령을 찍은 것처럼 말이죠. 일본 규슈의 가가미 신사가 소장한 수월가늠도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소장된 수월가늠도는 고려불화의 백미로 세로 4.19m, 가로 2.54m에 현존하는 고려불화 170여 점 중 제일 크고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그림입니다. 불화 연구자 정우택 동국대 명예교수는 처음 본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전율이 느껴졌다며 화려한 색채와 문양,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 완벽하게 숙달된 기법 등 고려불화의 독창적 예술성을 최대치로 뽑아낸 명품이자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걸작이라고 강조했을 정도죠. 오죽했으면 정 교수는 이 한 점만을 집중 조명해 고려 1310년 수월가늠도 가라스 가가미 진자를 펴냈을 정도죠. 붉은색이 있는데 붉은색이 없다는 기계 분석 결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광학적 은폐 기술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색은 그림의 표면에 칠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색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기술적 비밀을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그림의 시장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월가늠도의 국제미술 시장 추정가는 약 2천만 달러, 하나로 250억 원이 넘습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의 연간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이죠. 단순히 오래돼서 비싼 게 아닙니다. 현대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든 오파츠적 성격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편한 통계가 하나 등장합니다. 현재 전 세계 존재가 확인된 고려불화는 약 160여 점, 그중 130여 점이 일본에 있습니다. 정작 만든 나라인 한국에는 10여 점 남짓, 그것도 최근 기업들이 거액을 들여 경매에서 사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박물관에 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량이 일본에 기속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통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세기 고려에서 일본으로의 정상적인 수출? 아닙니다. 고려말 창궐 했던 왜구의 약탈, 임진왜란 당시의 조직적인 문화재 절도,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불법 반출이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일본은 이 그림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국보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이 250억짜리 그림을 뜯어보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훔치고 싶었던 건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이테크였으니까요. 하지만 엑스레이가 증언하듯 그들은 껍데기만 가졌을 뿐 그 기술적 알고리즘은 끝내 복제하지 못했습니다. 기계조차 속이는 이 완벽한 색감의 트릭,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앞면에서 색이 검출되지 않은 이유,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이 아니라 뒤에서 칠했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배채법이라 부르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채색 기법이 아닙니다. 일종의 광학 필터링 기술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고려 불화의 캔버스인 비단은 확대해보면 수많은 올이 얽혀있는 그물망 구조입니다. 고려의 기술자들은 이 비단 뒷면에 진한 안료를 두껍게 도포했습니다. 그러면 안료 입자가 비단 올 사이에 미세한 틈을 뚫고 앞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빛의 산란입니다. 서양의 유화나 일반적인 채색화는 캔버스 앞면에 물감을 덮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빛은 안료 표면에서 정반사됩니다. 색은 진할지 몰라도 빛이 강하면 번들거리고 색감이 탁해지기 마련이죠. 마치 두꺼운 화장을 한 피부 같은 겁니다. 반면 배채법은 다릅니다. 뒷면에서 배어나온 색이 비단이라는 반투명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빛이 부드럽게 퍼집니다. 직사광선이 아니라 은은한 간접조명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는 현대 LCD나 OLED 디스플레이가 백라이트를 패널 뒤에서 쏘아올려 색을 구현하는 방식과 공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고려의 화공들은 700년 전에 이미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의 원리를 붓으로 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의 쇼군들은 이 기술을 탐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일본 화가들을 시켜 고려 불화를 모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가장 큰 장벽은 유변학, 즉 점도 조절이었습니다. 비단 뒷면에 물감을 칠해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려면 물감과 악유의 배합 비율이 나노 단위로 정교해야 합니다.
너무 묽으면 앞으로 줄줄 흘러내려 그림을 망치고 너무 되직하면 비단 틈을 통과하지 못해 뒤에만 떡지게 됩니다. 일본 화가들은 이 임계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비단을 버린 끝에 그들은 결국 포기하고 익숙한 방식대로 앞면에 색을 칠하는 편법을 택했죠. 그 결과 일본의 모사품은 고려 원작 특유의 투명한 피부톤과 깊이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칙칙하고 평면적인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단과 안료 같은 하드웨어는 훔칠 수 있었지만 배합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는 훔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 장인들은 여기에 더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선의 광기를 보여줍니다.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죠. 배채법이 색을 다루는 기술이었다면 고려 장인들은 선을 다루는 미세공정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수월관음도소 관음보살은 속살이 비치는 아주 얇고 투명한 베일, 즉 사라를 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투명한 물감으로 어떻게 투명함을 그릴 수 있을까요? 흰색을 칠하면 뒤가 가려지고 안 칠하면 그냥 맨 비단입니다. 여기서 고려 화공들은 현대 뇌과학을 이용한 착시 트릭을 설계합니다. 확대경으로 치마 부분을 들여다보며 실체가 드러나죠. 장인들은 면을 칠한 게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금선으로 육각형의 거북 등무늬, 즉 귀관문 패턴을 빽빽하게 채워넣은 것입니다. 데이터 값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금선 하나의 굵기가 0.1mm 미만이니까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평균 0.1mm 정도이니 머리카락보다 얇은 선을 붓으로 그렸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밀도입니다. 베일에 해당하는 거대한 캔버스 전체를 이 미세한 육각형 패턴으로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추산되는 육각형의 개수만 약 15,000개. 그런데 이 15,000개의 패턴 중 선이 끊어지거나 겹치거나 굵기가 달라지는 불량 화소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차율이 0%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현대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 넣는 노광 공정을 연상케 하는데 반도체 장비는 기계의 도움이라도 받습니다. 하지만 고려 장인들은 오직 맨눈과 손끝의 감각으로만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숨을 멈추고 심장의 박동 타이밍까지 계산해야만 그을 수 있는 선을 손으로 하나하나 그린 겁니다. 현대 보건 전문가들은 이 작업을 두고 돋보기를 쓰고도 눈이 멀 것 같은 고통이라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당시 9명의 고려 화공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극한의 작업을 수행하느라 시력을 잃거나 단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육각형 패턴망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인간의 뇌는 촘촘한 선들의 집합을 반투명한 막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즉 물리적인 선을 그려서 인지적인 면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700년 전 고려인들은 이미 인간의 시지각 원리까지 꿰뚫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교한 불화를 그리는 데 사용된 잉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7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이 재료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서양의 명화,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누렇게 변하는 황변 현상이나 물감층이 논바닥처럼 갈라지는 크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기물인 기름을 베이스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려불화는 700년이 지났음에도 마치 어제 막 공장에서 출고된 제품처럼 색이 선명합니다. 방부제라도 쓴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려의 장인들이 애초에 썩지 않는 재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돌입니다. 지난 1월 오봉도 영상에서 잠시 설명드렸었는데요. 고려 불화는 색깔 있는 광물을 맷돌로 곱게 갈아 만든 천연 석채를 사용했습니다. 붉은색은 주사, 초록색은 석록, 파란색은 석청. 이 재료들은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입니다. 즉 빛에 산화되지 않고 습기에도 반응하지 않으며 세월이 흘러도 화학적 구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고려라는 국가의 경제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광물들은 지금도 보석으로 분류될 만큼 고가입니다. 특히 파란색을 내는 석청은 당시 금값보다 비싼 전략물자였습니다. 그림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보석가루와 금가루를 악유에 개어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월가늠도는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고려라는 국가가 가진 자본력과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초호화 사치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가치 때문에 이 그림들은 비극을 맞이합니다. 기술은 완벽했고 자본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킬 물리력이 부족했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 하이테크 제품들은 전리품이 되어 현해탄을 건넜습니다. 일본은 고려의 기술은 흉내내지 못했지만 그 결과물은 영구히 소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나 기업이 경매에 나온 고려불화를 사오려면 점당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조상들이 만든 물건을 후손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되사오는 상황, 이것이 바로 힘없는 기술이 맞이하는 최후입니다.
250억 원짜리 고려브라 수월 가늠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화려한 예술성이 아니라 냉혹한 국제사회의 룰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결국 남의 박물관 장식품이 된다. 이상 팩트로 문화재를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